당뇨병 관리는 마라톤과 같다. 꾸준히, 중단 없이, 그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당뇨병과 함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 국민의 6명 중 1명이 환자이거나 위험군일 정도로 흔한 병이 되어버렸는데요. 한때 당뇨병은 잘 먹어서 생기는 병으로 알려져 있어서 비만이거나 나이가 든 사람들이 걸린다는 선입견이 있었죠. 요즘은 비만이 아닌 사람도 젊은 사람들도 당뇨병에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당뇨병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합병증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또 한 번 걸리면 완치되기 어렵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무서운 병이긴 한데 이 당뇨병이 무증상이라고 할 만큼 일정 기간 동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자신이 당뇨병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당뇨병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습니다. 당뇨병 관리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당뇨병의 정석입니다. 이 책에는 당뇨병 관리에 필수적인 식사법을 비롯해 그동안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치료법,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 등 당뇨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정보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특히 간식은 어떤 것들을 먹어야 하는지, 공복 시간은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하는지, 음주는 가능한지 등 세세한 정보들까지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책 속에 담긴 모든 내용은 국내 최고의 내분비내과 전문의 10명에게 감수받은 것으로 불필요한 정보들은 걸러내고 환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으로만 구성했다고 합니다. 당뇨병이 걱정되거나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당뇨병의 정석,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은 옛말. 최근 한국의 당뇨병 환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발병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22년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0세 이상 성인 중 약 16%가 당뇨병을 앓는다. 성인 6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인 셈이다. 중고등학생이나 군대 신검 대상자 가운데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당뇨병을 진단받기도 한다. 20, 30대에서 이미 당뇨병 합병증이 심하다고 진단받는 경우도 있다. 1960년대만 해도 한국의 당뇨병 환자는 전체 인구의 약 1.5%밖에 되지 않았다. 당뇨병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희귀질환 환자를 보려고 의대생들이 몰려들 정도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과거에는 당뇨병이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해서 부유하고 뚱뚱하고 나이 든 사람이 걸리는 병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요즘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흔한 병이 되었고 발병 연령도 낮아졌으며 한 번 걸리면 오래 앓는 병이 되었다. 당뇨병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혈당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특별한 증상도 없었거든요. 30대 초반의 이정열 씨는 최근에 체중이 많이 늘어서 비만 수술을 생각하고 병원을 찾았다가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이정열 씨의 혈액검사 결과를 보면 공복혈당 183mg/dL, 당화혈색소 9.9%로 2가지 이상이 해당돼서 당뇨병을 진단받았다. 당화혈색소가 9%를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고혈당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뿐 아니라 간 수치와 지방간도 심하고 이상 지질 혈증도 동반되어 있다는 것이다. 젊은 나이에 당뇨병과 동반 질환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그 양태가 변하고 있다.
예전에는 젊은 나이에 당뇨병이 발생하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 자체가 망가져서 인슐린을 꼭 외부에서 주사해 주어야 하는 일형 당뇨병을 가장 먼저 생각했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과식, 운동 부족, 비만 등으로 40대 미만의 젊은 2형 당뇨병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 이 환자들은 지방간, 이상지질 혈증 등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다. 당뇨병의 발병 연령대가 낮아지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지만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두드러진다. 2022년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한국에서는 30대 젊은 층에서 24만 명, 40대에서 64만 명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저는 말랐는데 왜 당뇨병에 걸린 거죠? 비만이 아닌데도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억울함부터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다. 과거에는 당뇨병이 55세 이후에 아주 뚱뚱한 사람들에게 오는 병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당뇨병을 연구한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당뇨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밝혀졌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 중 50%는 비만, 50%는 비만이 아닌 사람이다. 당뇨병에 걸리는 원인을 꼽을 때 흔히 인슐린 저항성과 인슐린 분비 능력을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혈당과 인슐린의 개념부터 알아야 한다. 혈당은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를 말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그 중심에 인슐린이 있다. 식사 후에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는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 내의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혈당이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혈액 내의 포도당이 세포 내로 흡수되기 때문인데 이때 포도당을 세포 내로 흡수되게 하는 물질이 인슐린이다. 반대로 혈당이 낮아지지 않는 이유는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첫 번째 원인은 인슐린이 부족한 것이다. 이것을 인슐린 분비 부족 또는 인슐린 분비능 저하라고 한다. 두 번째 원인은 인슐린은 충분하지만 인슐린의 힘이 떨어져서 이전과 동일한 능력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를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했다라고 얘기한다. 마른 사람은 대체로 인슐린이 잘 나오지 않는 인슐린 분비 부족이 당뇨병 발생의 주된 이유일 수 있다. 한국, 일본, 중국이 대표적인데 뚱뚱하지 않고 젊은 나이에 당뇨병으로 넘어가는 경우 검사를 해보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다. 여기에는 유전적 소인이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서양인이나 비만한 사람에게 생기는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가 주된 원인인 경우가 많다. 인슐린을 생성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세포 양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인슐린 분비가 인슐린 저항성을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는 것은 비만, 특히 복부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생활 습관과 관련이 많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은 개선의 여지가 있기에 의사는 환자에게 체중 감량과 식사 조절 등 생활 습관 관리를 권고하는 것이다. 인슐린 분비 기능을 돈이라고 가정한다면 인슐린 저항성은 물가다. 돈이 많아도 물가가 워낙 비싸면 물건을 못 사니까 당뇨병이 생기고 물가가 낮아도 돈이 적으면 물건을 못 사니까 당뇨병이 생기는 것이다. 즉 인슐린 분비 기능이 좋아도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면 당뇨병에 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도 인슐린 분비가 적으면 당뇨병이 생긴다. 그만큼 당뇨병의 원인은 다양하고 비만한 사람이나 마른 사람, 누구나 당뇨병에 걸릴 수 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맞춤 치료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증상보다 진단 기준부터 알아야 한다. 당뇨병으로 진단받더라도 적절한 관리를 하고 제때 치료를 받으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자신이 당뇨병인지도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내분비내과에 방문한 환자 중 자신이 당뇨병인지 모르는 사람이 약 30%에 달한다. 당뇨병에 걸렸는지도 모른 채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다가 나중에 합병증이 한참 진행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당뇨병 진단을 받기 전 당뇨병을 좀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증상이 있을까?
안타깝게도 당뇨병은 무증상이라고 할 만큼 일정 기간 동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당뇨병의 증상을 느낄 때는 이미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증상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 당뇨병을 진단해야 한다. 과거에는 소변 검사로 당뇨병을 진단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혈액 검사를 통해 공복혈당, 식후혈당, 당화혈색소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다만 가정에서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 측정한 결과는 표준 결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병원에서 정맥 체열하여 자신의 혈당 수치와 당화혈색소 수치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당뇨병을 진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3가지다. 그중 첫 번째는 공복혈당이다. 8시간 금식 후 혈당을 측정했을 때 수치가 100mg/dL 미만이 되어야 정상으로 본다. 공복혈당이 100에서 125mg/dL가 되면 정상 수치를 벗어났지만 당뇨병이라고 하진 않는다. 이 단계에서는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한다. 하지만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당뇨병의 합병증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당뇨병으로 진단한다. 당뇨병을 진단하는 중요한 기준 2번째는 식후 혈당이다. 식후 혈당은 75g의 포도당을 섭취하고 2시간 후에 측정한 혈당 농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이때 혈당 수치 140mg/dL 미만은 정상, 140에서 199mg/dL까지를 당뇨병 전 단계, 200mg/dL 이상이 되면 당뇨병으로 진단한다. 혈당 관리의 성적표, 당화혈색소. 당뇨병을 진단하는 중요한 마지막 기준은 당화혈색소다. 당화혈색소란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과 포도당이 결합한 형태를 말한다. 혈액의 당 수치가 높아지면 헤모글로빈에 당이 결합하는데 그 수치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 당화혈색소 수치다. 당화혈색소 수치는 지난 2, 3개월간의 혈당 평균을 알아보는 검사로 혈당 관리의 성적표 같은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당화혈색소 수치가 5.7% 미만이면 정상이다. 5.7에서 6.4% 이하까지 당뇨병 전 단계고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한다. 10% 이상이면 혈당 조절이 굉장히 안 되는 상태다. 평균 혈당으로 보자면 250mg/dL 이상의 고혈당이며 혈액의 당분이 가득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7에서 8% 정도만 되어도 합병증 발생률은 서서히 증가하는데 10% 이상이면 발병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오래 방치하면 안 된다. 반드시 신속하게 혈당 조절을 해야 한다. 일반적인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당화혈색소 수치를 6.5% 아래로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필요하면 약을 복용하고 수치가 더 높다면 인슐린 주사도 맞아야 한다. 그만큼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병 진단의 중요한 기준이자 치료의 기준이다. 당뇨병 전 단계에서 잡아야 한다. 당뇨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상당한 기간 당뇨병 전 단계를 거쳐서 당뇨병으로 진행된다. 당뇨병 전 단계는 흔히 전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이미 당뇨병과 관련된 몸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 당뇨병 전 단계를 거쳐 당뇨병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장단점이 있다. 장점은 당뇨병 전 단계에 열심히 치료해서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고 정상으로 돌아갈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단점은 별다른 증상이 없는 당뇨병 전 단계를 오랫동안 거치면 방심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심한 당뇨병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현재 한국의 당뇨병 인구는 약 500만 명이다. 그런데 그의 2배인 약 1000만 명 이상이 당뇨병 전 단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 성인 4분의 1이 당뇨병 전 단계인 셈이고 이들 중 매년 5에서 10%가 당뇨병 진단을 받는다. 당뇨병 전 단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나 당뇨병 환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당뇨병 전 단계를 잘 관리하는 것만이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당뇨식은 건강식이다. 당뇨병에 걸리면 뭘 먹어야 하나요? 당뇨병 환자들에게 식사요법을 권하면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이 돌아오지만 당뇨병 환자들의 식사요법이라고 해서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이 따로 정해져 있진 않다. 그보다는 환자의 식사 문제나 식사 습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 특정한 음식이나 식품만을 먹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먹는 음식을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자신의 필요 열량에 맞춰 알맞은 양으로 먹는 것이 기본이라는 의미다. 단 식사의 형태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혈당 조절 치료 방법에 따라 의료진과 상의해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한 식사를 계획해야 한다. 병원에서 당뇨식을 제공하면 싱거워서 맛이 없다고 말하는 환자가 많다. 사실상 일반 식사와 밤양 이외에 큰 차이가 없지만 당뇨식은 맛이 없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뇨식은 맛없는 식사가 아니다.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규칙적으로 양을 맞춰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에게나 건강한 식사가 될 수 있다. 약물요법 그 이상으로 중요한 식사요법. 이상적인 당뇨병 치료는 식사요법 40%, 운동요법 30%, 약물요법 30%의 비중으로 이루어진다. 약물에만 의존한 채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혈당을 조절하기 어렵다. 식사, 운동, 약물요법이 혈당 강화에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랜 기간 다양한 연구로 밝혀지고 있다. 식사요법을 잘 활용하면 E형 당뇨병 환자는 최대 2%까지 당화 혈색소가 감소하고 1형 당뇨병 환자도 1.9%까지 당화 혈색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약물요법으로는 당화 혈색소가 보통 0.5에서 2%까지 감소하므로 식사요법을 통한 관리가 어떤 약물 치료만큼이나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확실하다. 가장 큰 문제는 식사요법을 1년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식사요법은 약물치료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실제로 눈에 띄게 혈당이 좋아진 환자에게 그간의 변화를 물어보면 정말 열심히 식단을 조절했다라고 말한다. 제대로 실천하면 인슐린 치료에 맞먹을 만한 치료법이라고 해도 될 만큼 효과적이므로 당뇨병 환자에게는 꼭 필요한 치료법이다. 규칙적으로 먹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루 세 끼를 가능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식사 패턴이나 횟수가 혈당 조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결과들은 상당히 많다. 이를 살펴보면 아침 식사까지 포함해서 하루 세 끼를 먹은 환자가 당화 혈색소 수치가 더 좋게 나오는 것이 확인된다. 몇몇 환자들은 아침 식사를 평생 안 먹고 세 끼를 챙겨 먹기 어려워 두 끼만 먹기도 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침 식사를 거르고 다른 음식을 식사 대용으로 먹는 경우가 빈번하다. 식사 이외에 대용식으로 선택하는 음식은 대부분 빵이나 떡, 곡물 쉐이크처럼 당질이 많거나 고열량, 고지방이다. 결과적으로는 두 끼만 먹는다고 해서 하루 섭취 열량이 3분의 2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 끼 열량보다 더 많아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식사는 3번의 식사와 2번의 간식을 의미한다. 아침을 굶으면 결식으로 인한 공복감 때문에 다음 끼니에 과식하게 되어 식사 조절이 힘들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식사 간격이 길어져 저혈당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이러한 식습관은 오히려 혈당의 변동폭을 넓히므로 혈당 조절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식사 순서를 바꾸면 혈당을 낮출 수 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혈당과 체중을 건강하게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이다. 최근 이와 관련한 과학적 근거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식사할 때 채소류나 단백질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식후 혈당을 15에서 40%까지 떨어뜨린다는 보고가 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은 뷔페에서 응용해 볼 수 있다. 뷔페는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자칫 과식하기도 쉽고 혈당을 급격하게 높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단 중요한 건 음식의 양이다. 무엇보다 개인의 기호를 반영해 음식을 선택하고 식사 순서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일상적인 식사량을 유지하고 순서를 정해 계획적으로 식사한다면 혈당을 과도하게 높이지 않으면서도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섬유소 플러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순서로 먹는다. 식사 순서가 혈당을 낮추는 원리는 포만감과 흡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하지만 세 가지 영양소가 포만감을 주는 정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동일한 열량을 기준으로 가장 오랫동안 포만감을 주는 영양소는 단백질이고 그 다음이 탄수화물, 그 다음이 지방순이다. 같은 열량이라면 지방이 가장 포만감을 짧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당뇨인에게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순서에 따른 식사가 권장된다. 포만감을 주는 또 다른 영양소로는 섬유소를 꼽을 수 있는데 단백질과 함께 식사 초반에 섭취하면 포만감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메뉴는 샐러드나 나물류의 반찬이다.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대표 메뉴로는 회, 기름기가 적은 안심 스테이크, 해산물 등이 있다. 탄수화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메뉴는 밥, 국수, 빵 종류가 있고 지방은 튀김 종류, 기름기가 많은 고기인 갈비, 크림이 많이 함유된 케이크 같은 후식 종류가 속한다. 따라서 채소류와 단백질류를 먼저 섭취하면 포만감을 빠르게 높여 식사량을 줄일 수 있고 혈당도 덜 오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채소나 단백질로 배를 채운 후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체내 흡수 속도가 느려지면서 그만큼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된다. 인슐린 분비량이나 분비 속도가 다소 떨어지는 2형 당뇨병 환자들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채소류나 단백질류를 먼저 섭취하면 장에서 GLP-1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 식욕 억제와 체내 열량 소비 증가에 효과가 있는 호르몬인 GLP-1은 당뇨병 치료제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GLP-1의 분비를 촉진해 혈중 포도당 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간식, 양은 줄이고 영양 성분을 따져본다. 고구마, 감자, 옥수수, 떡 같은 탄수화물 식품을 간식으로 섭취하는 환자들이 많다. 이런 음식이 가공식품인 빵이나 과자보다는 건강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다. 많은 환자가 간식으로 어떤 식품을 먹어야 할지, 어떤 식품을 제한해야 할지 잘 모르고 또 어려워한다. 간혹 당뇨병 환자는 간식을 섭취하면 안 되는 줄 아는 경우도 있다.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오히려 똑똑하게 간식을 먹는 게 더 도움이 된다. 섭취하려는 간식의 열량이 어느 정도인지, 탄수화물 함량은 얼마나 되는지, 나트륨 함량이 과하지 않은지 영양 성분을 미리 따져본다면 당뇨병 환자도 건강하게 간식을 섭취할 수 있다. 또한 식사와 간식을 명확하게 구분짓기보다는 하루 섭취 가능한 열량 안에서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며 밤량을 조금 줄이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도 좋다. 간식 선택에 주의 깊게 접근한다면 당뇨병 환자도 건강하게 간식 섭취가 가능하다. 고구마, 감자, 옥수수 떡은 간식보다 식사 대용으로 섭취. 고구마 반 개는 약 70g 정도 되는데 밥으로 따지면 3분의 1 공기에 해당하고 100kcal의 열량을 가진다. 밥 3분의 1 공기는 1 교환 단위로 다른 탄수화물 식품으로는 중간 크기의 감자 1개, 중간 크기의 옥수수 반 개, 밤 큰 거 3개, 인절미 3쪽 정도가 해당한다. 고구마, 감자, 옥수수, 떡 등의 탄수화물 식품을 먹고 싶을 때는 3가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 첫째, 탄수화물 식품을 단순하게 간식으로 생각해서 수시로 섭취해서는 안 된다. 탄수화물 식품으로 분명히 인지하고 간식이 아닌 식사 대용으로 섭취해야 한다. 간식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1회 섭취량을 꼭 지켜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 둘째, 만약 탄수화물 식품을 간식으로 섭취한다면 1 교환 단위 이내에서 섭취한다. 만약 밥과 함께 섭취한다면 먹을 수 있는 밥의 양과 탄수화물 식품의 양을 조절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끼에 밥 한 공기만큼의 탄수화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감자 한 개를 먹었다면 밥은 3분의 2 공기만 섭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자나 고구마를 반찬으로 섭취할 때도 탄수화물 양을 조절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고구마전, 감자국, 감자를 넣은 카레를 섭취할 때 주식으로 먹을 밥 양에서 섭취할 탄수화물 양만큼을 덜어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유의해서 먹는다면 당뇨인들도 감자, 고구마, 옥수수, 떡 등 탄수화물 식품을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다. 라면을 먹을 때는 생면이나 겉면으로, 스프는 반만. 라면은 제품마다 열량이나 특성이 다르다. 흔히 먹는 봉지라면이나 컵라면은 밥으로 따지면 밥 2공기에 해당하는 600kcal의 열량이며 작은 용기에 담긴 컵라면도 300kcal로 밥 1공기에 해당한다. 간식으로 섭취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열량이다. 라면 외에 밥까지 추가하면 더 문제다. 탄수화물 섭취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혈당 상승폭도 커지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당뇨병 환자가 라면을 무조건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면을 선택할 때 면 종류를 달리하고 조리 방법을 약간만 변경해도 열량 과다 섭취를 피할 수 있고 급격한 혈당 변동도 막을 수 있다. 시중에 판매하는 대부분의 라면은 기름에 튀긴 면을 사용하지만 일부 제품은 생면이나 겉면을 사용한다. 이런 제품을 선택하면 지방 섭취를 80% 가까이 줄일 수 있다. 지방이 줄어들면 열량도 약 40%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제조 방식을 자세히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면 스프는 열량보다 염분이 문제다. 라면 한 봉지에는 염분 함량은 거의 2000mg이다. 1일 권장 나트륨 섭취량인 2300mg에 육박하는 양이다. 따라서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반만 사용하면 염분 섭취량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다만 라면에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부족하므로 라면을 더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양파, 파, 당근, 양배추, 숙주, 버섯 등 본인의 기호에 맞는 채소를 첨가하고 달걀이나 두부를 곁들여 단백질도 보충하면 영양학적으로 훨씬 더 균형 잡힌 라면을 섭취할 수 있다. 국물을 반만 먹거나 아예 먹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은 심혈관계 질환을 합병증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물 섭취를 자제하는 게 좋다. 요즘 인기가 많은 짜장라면이나 쌀국수 계통의 면 제품도 섭취할 때는 열량이나 지방, 나트륨 함량을 1일 섭취량에 맞게 조절해서 먹도록 해야 한다. 원칙만 지키면 음주도 가능하다. 당뇨병 환자라고 해서 술을 마시는 특별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합병증이 없고 간질환이 없다면 약간의 알코올 섭취를 금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지나친 음주는 고혈당, 체중 증가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인슐린을 사용하는 환자는 저혈당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술 종류에 상관없이 매일 하루 석 잔 이상을 마시면 과도한 음주라고 한다. 여기에 함께 먹는 안주가 혈당을 얼마나 높이는지도 중요하다. 따라서 술자리에서는 어떤 안주를 선택하고 얼마나 먹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당뇨병 환자의 적절한 음주 횟수와 양은 일주일에 한 번, 한두 잔 정도다. 만약 스스로 횟수나 양을 조절하기 어렵거나 술에 의존성이 있다면 아예 금주를 선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적절한 음주 습관을 갖는 방법. 적정량의 술을 조절해서 마실 수 있다면 안주를 선택할 때도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방을 줄이고 열량을 낮출 수 있는 조리법으로 만든 메뉴를 선택하는 것도 좋다. 삼겹살, 갈비, 족발처럼 기름진 부위보다는 안심같이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택하고 생선이나 두부 등 저지방 고단백 재료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기름기가 적은 조리법을 사용하고 충분한 채소와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샤브샤브나 수육 등으로 열량 섭취를 줄이는 것도 권한다. 간혹 섭취 열량을 조절하기 위해 안주 없이 술만 마시는 경우도 있다. 인슐린을 맞고 있는 당뇨병 환자나 설폰 요소제 등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치료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럴 때 저혈당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우리 몸이 공복 상태일 때 혈당이 유지되는 건 간에서 적절하게 당을 생성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술을 마시면 간의 당 생성이 억제된다. 따라서 적절한 안주를 섭취하고 술은 한두 잔 정도만 마시는 것이 좋다. 체중 조절의 핵심은 규칙적인 식사 습관. 당뇨병 식사는 특별한 치료식의 개념보다는 건강한 식사이고 체중 조절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다이어트 식단도 될 수 있다. 에너지 섭취가 많고 활동량이 줄어들면 체중이 증가하므로 필요 이상의 식사는 혈당 조절에도 좋지 않다. 따라서 규칙적으로 식사하며 식사량을 맞추는 것은 당뇨병 환자들이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식사 습관이다. 최근 당뇨병 환자들에게 관심을 받는 간헐적 단식은 잘 활용하면 야식 섭취 등 좋지 않은 식습관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혈당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또 한 번에 먹는 식사량이 늘어나면 식후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식사량과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가 가장 중요하다. 규칙적인 식사는 다음 끼니의 과식을 예방해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막아준다. 따라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지속하기 힘든 다이어트를 실행하기 이전에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갖는 게 먼저다. 간헐적 단식의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 간헐적 단식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단식하는 방법이다. 간헐적 단식으로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당뇨병 환자의 당화 혈색소를 낮추는 것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당뇨병 환자들은 매일 일정하게 식사해야 하는데 갑자기 단식함으로써 저혈당이 발생할 위험도 크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들에게 적극 권장할 다이어트 방법은 아니다. 간헐적 단식의 한 종류로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는 것도 있다. 하루 중에서 일정한 시간은 먹고 일정한 시간은 먹지 않는 방법이다. 우리 인체에는 생체 시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일주기라고 해서 밤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지 않다가 아침이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것처럼 낮과 밤에 따라서 몸의 주기가 달라지는 호르몬들이 많다. 그걸 잘 살려서 실제 대사가 시간 주기에 맞춰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시간 제한 다이어트다. 보통 시간 제한 다이어트 방법 중에는 저녁 8시 이후 또는 저녁 6시 이후부터 16시간 금식하고 나머지 낮 시간대에 8시간 동안만 먹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다. 이 시간 제한 다이어트의 가장 큰 특징은 안 먹는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하루에 필요한 총 열량을 모두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시간 제한 다이어트로 메타 분석된 자료를 살펴보면 똑같은 열량을 먹어도 정해진 시간 내에만 먹고 나머지 시간에 금식하면 체중 감량이나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 따라서 온종일 굶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8시간 정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새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방법은 당뇨병 환자도 취해볼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다. 혈당 관리를 위한 운동 어떻게 해야 할까? 당뇨병 환자들은 대개 운동의 효과로 혈당 조절만을 생각하는데 운동에는 다양한 효과가 있다. 운동은 우리 몸의 신체 활동량을 늘려 건강을 증진하고 심폐기능과 체력 등을 향상시키며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비만을 개선해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질병의 유병률과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는 필수다. 하지만 운동이 습관화되지 않은 이들에게 운동을 권하면 어떤 운동을 얼마나 언제 해야 하는지 막막해야 한다.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주치의이다. 본인의 몸 상태에 어떤 운동이 효과적인지 상의해서 운동의 종류와 강도 등을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150분 이상 꾸준히 한다. 운동을 하면 효과가 최대 이틀 정도 지속된다. 따라서 운동은 이틀 이상 쉬지 않고 최소 주 3회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월화수 운동하고 목금토일 쉬는 것보다 월수금 운동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시간으로 본다면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평소 30분 이상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짧게 시간을 쪼개서 운동하자. 운동 지속 시간보다는 총 운동량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똑같은 양의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한 번에 길게 운동하는 것과 짧은 시간 여러 번에 걸쳐 운동하는 것은 효과가 거의 비슷하다. 오히려 혈당 조절에는 짧은 시간 여러 번 운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다.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강도 이상의 고정식 자전거 운동을 하루 한 번, 60분간 한 경우와 아침, 점심, 저녁 15분씩 3번 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하루 3번, 15분씩 운동한 사람들의 혈당 강화 효과가 더 효과적이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하루 45분씩 4,500에서 4,800보를 걷는 그룹과 매 식후 15분씩 1,500에서 1,600보를 걷는 그룹을 비교했을 때 15분씩 3번 운동했던 그룹에서 혈당이 더 많이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었다. 운동 지속 시간에 따른 심혈관 질환 감소 효과 역시 운동 최대 지속 시간이 아닌 전체 운동을 통한 에너지 소비가 중요하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 따라서 억지로 한 번에 몰아서 운동하려고 무리하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짬을 내서 운동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새벽, 공복을 제외하고 언제든 좋다. 운동하기 좋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 낮 시간 이후로 식후에 하는 것을 권한다. 특히 인슐린이나 설폰 요소제 같은 약을 먹는 경우에는 저혈당이 생기지 않도록 식전 운동은 피하고 인슐린이나 설폰 요소제 용량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운동 효과는 24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나타나므로 꾸준히 일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새벽 시간에 운동하면 혈당이 상승할 수도 있다. 새벽이 되면 밤 동안 잠들었던 몸을 깨우는 여러 호르몬 수치가 많이 올라간다. 이러한 호르몬 작용으로 새벽에 운동하면 오히려 혈당이 상승하게 된다. 또한 저혈당 위험도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는 되도록 새벽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저혈당을 유발하는 약제를 사용하지 않은 환자가 새벽 운동만 가능한 경우라면 가벼운 스낵을 섭취한 후 운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운동은 식후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공복 혈당은 좋은데 식후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 운동으로 혈당 조절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저녁에 과식했을 때 혈당 스파이크, 즉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럴 때 식후 운동은 혈당 급상승을 막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당뇨병의 정석 읽어드렸습니다. 내용의 일부만 읽어드렸는데요. 혈당 조절부터 당뇨병과 관련된 최신 연구 정보까지 당뇨병에 관한 모든 정보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책입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걱정되는 분들은 이 책 한 권 갖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